예, 바른정당이 이해운 대표의 사퇴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자강파와 통합파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나흘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동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자신에게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당대표 도출 74일 만인데요. 오늘 이해운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사퇴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저 개인의 부덕함은 꾸짖어 주시되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 자 의혹이 터진 후에 장고에 들어갔는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빠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늦었다. 예. 장고를 오래 갔는데 지도자는 빠른 결단을 해서 당원이라든가 국민들한테 화답을 할 의무가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이 지금 의혹 아니겠습니까? 의혹이고 본인한테는 억울한 면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의 소치다. 왜냐하면 이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부패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보수정당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운 전 대표가 이거에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의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정당의 상처가 상당히 크게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데도 바른정당 이미지를 회복시키는데 이해운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이 될 것인가 그런 곳에까지도 상당히 어떤 영향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해운 전 대표는 오늘 좀 억울하다, 억울한 누명이다. 검찰에게서 결백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운 대표가 만약에 대표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 당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이 이해운 대표에게 압력이 됐을 것이고 사실은 오늘 이제 사퇴 발표하기 전에 그 뒤에 최고위원회의를 하기로 했었고 거기서 일정 부분 성토가 돼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운 대표 전 대표가 감지한 것 같고요. 아마 알려지기로는 유승민 전 이제 그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이 이해운 대표를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대표의 자리를 지키면서 투쟁을 하는 본인 편으로 투쟁입니다만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이 결코 당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옥 씨가 또 다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를 줬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옥 씨가 얘기하는 구체성이 좀 있고 또 이해운 대표가 조금 두루뭉실하게 해명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그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을 위해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내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이해운 전 대표가 받아들여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 대표 이해운 전 대표 사퇴를 했는데 당의 진로 어떻게 될지 이제 물론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통합론, 연대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바른정당의 갈 길 한쪽은 이제 유승민계가 있고 이쪽은 김무성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이제 얼마나 많은 주주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좀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제보조작 사건으로 상당히 치명상을 입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당대표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당히 보수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지금 지지층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끌어모으는 것은 야권 통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의 모습은 내부적인 자강이 아니고 외적 변수에서 상당히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의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바른정당의 이런 이미지, 이번에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지역적인 기반도 상당히 취약한데 지역적인 기반이 취약한 이런 후보자들이 바른정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얼마나 큰 통합을 향한 압박을 할 것인가. 이런 외적 변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은 특정 지역을 빼놓고는 수도권에서 승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야만이 바른정당도 살고 한국당도 살고, 이런 취지에서 어떤 그 지도부가 아니고 지도부 밑에서 지방선거를 지금 도전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이것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변수가 내부적인 어떤 통합의 바람을 상당히 크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인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뭐 아마 이제 이런 거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강론을 이해운 전 대표가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가 물러나면서 만약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 자강론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 통합론 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부분들을 환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대통합이 안 된다는 논점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바른정당이 통합론자가 지도부를 맡아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자강론으로 가면서 정책 연대를 하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정책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예를 들면 정책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당이 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합론자가 지도부에 입성하길 바랄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비대위 체제가 나은지 아니면 권한 대행 체제가 나은지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났습니까? 원래 보수 정당은 비대위 체제를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고 일정 부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상당 부분 성공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쭉 비대위 체제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그 이미지상 그 이름에서 풍기는 것이 당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심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비대위에 걸맞는 당의 어떤 그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든가 당의 어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보였을 때 당원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그리고 국민들 향한 메시지를 던질 때 비대위원회가 상당히 더 이미지상으로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의원의 등판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갈라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의 공간에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과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친박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른정당과 한국당, 보수정당이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은 당분간 전면에 나서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제3의 인물, 부담스럽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 임시 당을 이끌고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그런 방식을 이끌어야만이 보수정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번 이해운 전 대표 이번 사건이 연루되면서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그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본인이 하지 못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신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입니다.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였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상황인 만큼 안보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좀 들어봤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좀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를, 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가 실패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보수가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보수 계층들이 분야가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강론으로 가고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보수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안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이슈화해야 되고요. 지금의 상황이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러면서 북한이 호전적으로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안보 이슈가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영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보를 강조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견제와 그다음에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 연설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대표 연설을 했을 때 그때도 만기 친남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주호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 자, 이 의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사랄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비판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회에서 대정부 연설을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 집권층, 집권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협조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아주 어필할 기회가 북한의 핵 문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안보에 강한 정당이 앞으로 집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정부 여당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달빛 정책이라고 하듯이 일단은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대화로 설득해서 앞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쭉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뭐 최근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운전자론을 했지만 이거에서 지금 잘 먹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야당이 지금 질타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뭐 각 당의 대표 연설은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이 오늘 안보 문제에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제가 들었는데 바른정당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는 그런 어떤 당의 칼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훨씬 더 현 민주당보다도 약간 우측으로 가야만이 차별성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도 있고 지방선거를 지나서 나서 총선까지 가는 당의 어떤 각 당의 경쟁 구도, 이거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자, 사드 배치가 완료됐는데요. 앞으로 이 후유증 최소화 또 중국과의 관계 잘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먼저 이낙연 총리가 지시를 내서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말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 북한. 전 세계가 압박을 해도 지금 변함없이 저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전 세계 유엔이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저런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와 함께 중국도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원장님. 큰 틀로 보는 국가가 보호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생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파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해성이 있다 또는 안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과 그 인근 영향받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국가가
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